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9주차 청소년 문제와 강점 복지에 관한 이제 온라인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할 건데요. 벌써 이제 수업도 후반부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벌써 반이라는 이 전체 수업 내용 중에서 반을 우리가 배웠고 또 반이 이제 남아있게 된 상황인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해온 것보다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적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마음이 좀 더 편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후에 뭐 과제도 있고 발표도 남아있어서 과업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런 앞으로 놓여진 많은 과업들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잘 해내야 되겠다,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스스로 부담을 주기보다 좀 스스로 좀 자율적으로 뭔가 공부를 해보고 배워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더 많이 두시고 내가 직접 해본다는 것에 좀 취지를 두면 훨씬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도 좀 열심히 잘 준비를 해서 알차게 좀 유익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9주차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수업 내용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주요한 이슈들, 여러가지 사건이나 개념이나 이런 특정 주제를 놓고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많은 어떤 개념들은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욕구 이런 것들과 좀 중요하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을 놓고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더 유리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유익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그리고 발표까지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된 수업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수업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시청하지 못했었던 학교 폭력에 관한 부분 둘,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진행되어야 될 과제에 대한 부분 셋, 요 세 가지를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조금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수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못 다룰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청소년 문제가 무엇인가, 또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강점 관점 또는 임파워먼트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의미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까지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또 청소년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탐색해내고 또 발견해내고 또 설명해내는 여러가지 방향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문제가 뭐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 이 어려움들은 나의 고민, 스트레스, 또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돼서 봤을 때 우리는 문제를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편안하지 않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바람직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확보되어야 한다라는 어느 정도와 기준이 사실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고로 어떤 것이 바람직한 행동이다 또는 어떤 것이 정의다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정의하고 개념화시키고 또 그것들이 사회 내에서 좀 합의돼서 모두가 동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상태, 좋은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규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인간은 자존감이 높아야 한다. 부모의 지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것들은 어떤 저명한 학자들이 이론적 기반에 의해서 보고하고 발표한 내용들이고 그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나 이론을 통해서 또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검증된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바람직한 상태와 좋은 상태를 규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문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어떤 전문가 또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바람직한 상태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유형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학자가 어떤 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문제라는 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또는 모순이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 자체를 너무 의식화해서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해결해야 되는 아주 급박한 상황처럼 인식을 하게 되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하고 접근할 때 우리가 충분히 유연하지 못하게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또 그게 실현 가능하게 인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 문제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조금 깨고 조금 더 좀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에 많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특히 여러 대중 매체에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될 때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기성세대가 바라봤을 때 우려가 되는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죠. 지나치게 그 관점에 몰두해서 청소년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것도 어떤 학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각 시대의 형태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대적으로 그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청소년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그들의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도 얘기하고 싶었고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 문제 영역을 살펴보면 가정과 학교, 사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환경권들을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과 학교, 사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발표를 준비하는 요소나 구분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각자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조사하고, 여기에서 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청소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문제의 범주를 살펴보면 어쨌든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정신에 대한 부분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이런 내적 문제의 하나의 결과로서 자살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온라인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청소년 정신건강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었죠. 근데 이 일탈이라는 것이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이런 것들은 어느 요소에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일탈이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위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들었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연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성교제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행이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제는 청소년들의 연애나 이성교제에 대해서 입장이 조금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한 15년, 10년 전만 해도 일부의 집단에서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일탈이다, 비행이다 이렇게 여기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이런 비행에 대한 규정이나 어떤 범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3가지, 5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심리학적 원인이나 문화적 일탈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 구조적 원인과 사회 통제 이론 또는 범죄와 과정 초점, 이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심리학적 원인에서는 정신분석 이론이나 행동주의 이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심리적 문제들이 어떤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했던 부정적인 행동을 자꾸 강화하게 하는 이러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청소년 문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노미 이론은 사회 구조적으로 사회가 이제 급변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법이나 정책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우리가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이리저리 이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이런 과학적 기술이나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법 체계와 규범들은 지금 변화된 시대의 이 현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거죠. 드론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그 드론이 우리에게 좀 상용화 되었을 때, 처음에는 막 집 이방 도심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의 초상권 문제나 사생활 침해 문제와 연결되게 되면서 이제는 거기에 대한 법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법 체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아노미 상태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통제 이론은 사회적 관점에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유대가 없을 경우에 비행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중화 이론은 문제가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화시키는 개인의 어떤 인지적인 요소들이 비행을 유발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문화적 일탈 이론은 이제 청소년 집단이나 청소년 문화가 하위 문화로 취급받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탈이 반저항적인 형태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비행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접촉하게 되면서 일탈을 하게 되고,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 형상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또 일탈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화적 일탈 이론이었습니다. 범죄와 과정 초점 이론은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자 또는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이 개인에게 생기게 되고, 그런 낙인을 받고 있는 개인은 그러한 문제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문제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권한 부여, 멤버십, 탄력성 또는 자기 갱생, 그러니까 셀프 리제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셀프, 자기가 다시 변화시키는, 리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또는 누구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관점을 취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이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었습니다. PPT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과제에 대한 설명과 이제 영상을 보고 오늘 온라인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온라인 자료실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청소년 관련 주요 이슈 탐색이 우리 과제의 이제 핵심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각자가 맡은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가정폭력, 가정밖 청소년, 또래관계, 학교밖 청소년, 성매매, 약물 중독, 이렇게 구분이 되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내가 맡은 주제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제의 원인과 유형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주제의 지금 현안 문제, 또 실태, 이런 것들을 조금 제시해 주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이 맡은 주제의 개입 전략과 소감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은요, A4용지 5장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A4용지가 아니라 발표를 위한 형태의 PPT 자료를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 발표는 30분은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내가 발표를 하는 한 주 전에 토요일 자정까지 이제 11시 59분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제의 평가는 기한 내에 제출했는가, 또 작성한 보고서가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신뢰성이 있는가, 또 얼마만큼 명확하게 전달했고 발표를 할 때 얼마나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시했었던 분량과 과제 보고서의 이 목차를 얼마만큼 준수하고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우리가 하게 될 과제를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가 못 봤었던 집단 따돌림에 대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추가적으로 첨부되어 있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